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아시아팟이 8월 한 달 잠시 휴가를 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아시아팟이 지금 30회가 됐어요. 50회, 100회 정도는 돼야 좀 했다 할 만할 텐데 그래도 저는 30회까지 방송하게 된 게 어디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 열일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고 함께한 이 모든 사람들과 또 늘 들어주시는 저희 청취자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쉬지 않고 한 달에 2번씩 꼭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녹음실에는 도라에몽님 나오셨는데요. 도라에몽님 아프리카 갔다 오셨습니다. 네. 어디 갔다 오셨죠? 탄자니아, 나미비아에 다녀왔습니다. 카리브. 얼굴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왔어요. 네, 청취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한 달 만에 다시, 한 달인가요? 한 달 네. 만에 다시 돌아온 도라에몽입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도 열심히 아시아 소식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아우, 아프리카 갔다 오시더니 말을 더 잘하게 된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우리가 사랑한 아시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티라노 엄마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오셨어요. 유유. 티라노 엄마 아이 키우느라고 지금 못 나오셨습니다. 늘 육아와 함께 저희 일을 하시는 간사들에게 저는 참 대단한 존경심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선 저희가 첫 번째 소식으로는 홍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태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도라에몽님 간단하게 좀 짚어봐 주세요. 네, 하루 이틀 사이에 뉴스도 또 보셨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사이에 많이 변했고 사실 지금 이 방송을 좀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또 계속 상황이 좀 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송환법 반대 시위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사실 8월 내내 시위가 이어졌고 홍콩 경찰이 되게 강경하게 진압을 하면서 또 시위대가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사실 저는 악순환처럼 느껴졌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실탄으로 경고 사격을 하는 일도 있었고 어떤 그 여성분이 심하게 이제 눈을 다쳐서 실명하는 모습, 지하철까지 들어가서 이제 진압 그 후추 스프레이 같은 거 튀우면서 그 진압하는 사진들을 많이 나왔습니다. 8월 내내 사실 근데 시위는 멈추지 않았고 동맹휴학, 총파업, 물건 안 사기, 삼파투쟁이라고 하면서 홍콩 시민들 시위에 계속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점으로는 어제 캐리람 장관이 송환법을 이제 영원이겠죠. 어떤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실 중국 정부가 시위대에 대화를 제안하겠다. 하지만 강경 폭력 시위
이 속칭 폭력 시위라고 하는 거는 뭐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발표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그거를 밝히고 나서 근데 시위대가 사실 요구하고 있던 거는 명확히 5개였고 네. 이제 영상 같은 거 봐도 그 외치면서 단 하나도 빠지셔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그 요구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송환법을 철회하는 거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경찰이 지금 폭력 진압을 한 것,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하는 거, 그다음에 시위대를 폭도라고 규정한 거, 정부가 규정했던 거를 철회하는 거, 그다음 지금까지 체포된 시위대 지금 시위 참가자에서 체포된 사람이 1,000명이 지금 넘었다고 해요. 그 시위대 조건 없는 석방이랑 기소, 불기소를 요구했고 그다음 행정장관에 대한 직선제. 이거는 우산혁명 때 주장했던 네, 게 맞아요. 행정장관 직선제였죠. 맞아요. 그리고 아마 우산혁명에 경험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우산혁명 뒤에 사실 지도부나 이런 시위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엄청 촘촘하게 조사를 하면서 사후에 계속 기소를 했던 것들이 있어서 이 요구사항을 걸었는데 사실 캐리남 장관이 발표한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송환법 철회 딱 하나였어요. 그래서 거죠. 시위대는 이미 너무 늦고 너무 적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나온 것까지 보고 지금 방송을 녹음하러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주말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 5가지 요구가 이어질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강경 진압이 계속될지 사실 저희는 홍콩 시민들의 요구에 정당한 어쨌든 민주주의를 향한 요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거니까 그것에 좀 귀를 기울이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은 홍콩 시민들을 지지한다라는 입장들을 계속 내오고 있었는데요.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0월 1일이 또 건국절, 중국 건국절이 있어가지고 중국 정부가 뭐 무력 개입을 당장 하진 않겠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연일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다가 그나마 송환법 철회했다고 그래서 좀 저희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것들도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시위가 이어질 텐데 다치는 사람이 없이 계속 이게 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 철회한 것만으로도 요구를 수용하진 않았지만 저는 너무 이건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중국 정부, 홍콩 정부를 상대로. 도라에몽님이 그날 그랬어요. 아니 대단하다 중국을 이기다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저도 이거 정말 아시아에서 되게 기록할 만한 사건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잘 조금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막 부상이 있고 하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지치겠어요. 더구나 홍콩은 되게 덥고 무덥잖아요. 거기 비 오고 막. 제발 빨리라도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일본이에요. 도라에몽님, 일본에서 열렸던 평화의 소녀상 전시 취소됐던 거 기억하시죠? 네, 들었어요. 이 전시는 일본 아이치현에서 3년마다 열리는 국제 미술제인데요. 아이스 트리엔날레 2019년의 전시예요. 한 부스로 일본군 성노예, 후쿠시마, 천황, 아베, 헌법 구조, 오키나와 미군 등 일본에서 전시가 취소 중지된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표현의 부자유전,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전이 아니라 부자유전 그 후라는 제목으로 8월 1일부터 열었는데요. 넷 우익들한테 좀 알려지면서 막 항의가 쏟아지고 뭐 테러하겠다 막 이러니까 결국 사흘 만에 취소됐던 건데요. 지난 7월에 아시아파에서 출연하셨던 안세홍 사진작가도 그 전시에 아시아의 위안부들의 사진을 출품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 작가님이 계속 일본에서 페이스북으로도 싸우고 있는 것들을 올려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녹음하기 전에 작가님한테 지금 최근 소식이 어떤지 좀 여쭤봤거든요. 전시가 중단된 후에 일본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와 전시 재개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인터넷 서명 사이트에서 26,000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주최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이치현 현민들도 오무라 지사에게 직접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매일 10시부터 1시간 동안 미술관 앞에서 전시 재개를 요청하는 데모를 매일 열고 계시다고 해요. 일본 시민들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가들의 항의와 면담 요구에는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전시 중단에 항의해서 외국 작가들 10개 팀 정도가 스스로 전시장을 폐쇄하고 대응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안세용 작가님이 전해주신 소식에 따르면요. 주최 측은 스태프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전시 재개를 신중히 해야 된다. 뭐 이런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무라 지사는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전시 중단하게 된 거에 검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전시가 끝나는 10월 14일 이후 11월에 발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9월 21일은 현민공청회, 10월 5일에는 표현의 자유, 국제심포지엄 등을 열겠다 하면서 현이 직접 나서서 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안 작가님 말은 이제 이게 전시 재개를 위한 범인을 세출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만 책임 회피하면서 시간을 끌기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는 이제 일본 사회에 우경화된 현실이 정말 잘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테러 협박 범인을 잡지 않고 전시를 그냥 중단시킨 거로 기결됐고 이게 원래는 일본에서 논란이 돼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했던 작품들을 전시했던 건데 이걸 또다시 중지한 거니까 결국 일본엔 표현의 자유가 없다라는 걸 보여준 역설적이었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잠깐 서울 돌아오셨다가 다시 일본으로 가신다 그랬거든요. 하루빨리 전시가 10월 14일까지니까요. 재개되어서 많은 일본 시민들하고 이 표현의 자유나 아니면 뭐랄까 한국의 뭐 한일 갈등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이 좀 펼쳐지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작가 출품한 작가들이 열받겠네요. 네, 엄청 열받죠. 네. 안세용 작가님한테 응원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네, 안 작가님 힘내십시오. 네, 우리가 사랑한 아시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달에도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네. 그럼 또 아시아!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아시아팟은 아시아의 현장 소식을 한국에 전하고요. 공론화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아시아팟의 취지에 너무나 잘 맞는 분을 오늘 모셨는데요. 오랫동안 국제 이슈를 취재해 오신 경향신문 구정은 기자님입니다. 구정은 기자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취자들께 간단하게 기자님 소개하고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 사실 방금 소개하신 거 말고 따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저는 그 기자 생활을 한 25년 정도 했고, 예, 그 중에 상당 기간을 국제부에서 있었고, 지금도 국제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중동 문제를 많이 보게 된 게 그 2001년 9.11 테러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에는 사실 국제 이슈 중에 거의 한 절반은 중동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이 들여다봤었고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풀어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시아팟은 사실 중동 이슈도 되게 자주 다루고 싶은데요. 워낙에 국내하고 동아시아 이슈로 저희가 하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중동 이슈는 좀 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팟에서도 저희가 계속 방송했던 거 횟수를 보면 중동 이슈를 다룬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기도 하지만 특히 저희가 또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요. 중동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구정은 기자님을 모셨어요. 우선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는 최근에 그 중동에 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이슈가 있다면 하나만 딱 좀 집어주시면, 아니 2개 집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좀 청취자님들께 한번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아팟에서 중동 이슈를 별로 못 다루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중동이 보통 북아프리카하고 같이 묶여요. 근데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이슬람 세계라 그러면은 이슬람 인구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아시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역이 겹치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구분이 되기도 하고 대륙 자체는 뭐 아시아 대륙에 있죠. 맞아요.
아프간 같은 경우 아시아로 분류가 되는 반면에 또 예를 들면 레바논이나 시리아 같은 데는 우리가 딱 아시아로 이렇게 감이 오지는 않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동남아시아나 이런 지역이니까. 네. 오늘 그냥 좀 범위를 넓혀서 네. 이 일대, 이 드넓은 지역에 이슈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 우선 뭐 시리아 내전 같은 거 네. 있을 거고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공격해서 네. 우리도 이제 뭐 난민 문제 좀 있었지만 네. 이렇게 인도적 참상 벌어지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 가장 긴장이 좀 되고 있는 영역은 아무래도 이란이겠죠. 네. 그 미국이 최대 압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던데 뭐 이런 최대 압박이라는 명분으로 이란은 계속해서 핵합의 깨고 네. 이란을 압박하는 것 그래서 뭐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중에 그 이란이랑 미국의 핵 합의를 미국이 깼다고 하는 게 맞죠, 기자님? 미국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네. 국제적인 합의를 깨뜨린 거죠. 이 네. 이란 핵 문제가 불거진 게 한 2002년이에요. 네. 이란에서 나간 망명자들, 이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 언론을 통해서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려고 한다. 핵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란 핵 문제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네.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 보면서 많이 지켜봤듯이 네. 뭐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 들어가고 밀고 당기기를 하고 이러면서 2015년에 아주 힘들게 합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랑 네. 네. P5+1이라 그래서 UN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5개 나라하고 거기에 독일이 붙어서 이렇게 6개 나라하고 그다음에 이란 그리고 거기에는 뭐 유럽연합도 개입을 하고 그래서 네. 아주 힘들게 합의를 해서 이제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란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네. 이란은 늘 뭐 부인했습니다만 아무튼 의심되는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제재를 푼다라고 합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네. 있었고 실제로 유럽은 투자도 많이 했고요. 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갑자기 그것을 이거는 오바마 시절에 잘못된 협정이었다. 깨뜨리겠다라고 하면서 뭐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죠. 이 핵 합의를 한 거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하면 이건 기본 전제가 흔들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파기를 했고 그래서 이란 당연히 반발했고 그래서 유럽은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합의를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서로 입장이 다른 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5월에 제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회의 갔었을 때 저희는 한반도 문제 좀 이야기하러 참여했었는데 그 회의 내내 대부분의 시간에 미국과 이란이 싸우면서 보냈어요. 현장에서 보는데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파기했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제 평화활동가들한테 왜 이러는 거 아니야? 저 합의하느라 너무 힘들었으니까 했더니 ABO 모르냐고 ABO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ABO가 뭔데?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Anything but 오바마. 오바마가 한 건 무조건 반대로 북한과는 대화 안 했으니까 북한과는 대화. 그렇게 이해하면 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국제사회에 되게 많이 충격을 준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합의를 그렇게 깨버린. 더군다나 이게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전이 돼서 네. 무기화 단계에 이르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고 이란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라늄 농축하고 뭐 그런 정도의 단계였고 무기로 만들 단계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보면 미국이 이란이 뭐 로켓 발사하겠다, 인공위성 쏘겠다고 하면 저거 다 너희 미사일을 만들려고 하는 맞아.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ABO라는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황당한 그렇죠. 경우죠. 제재. 또 이란 내부의 정치 상황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란에서도 이란 내부에는 권력의 견제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항상 이 보수파하고 그다음에 개혁파가 언제나 힘겨루기를 하는데 지금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이끄는 정권이 그러니까 개혁파라고 하긴 힘들지만 중도 온건파 정권이에요. 그런데 보수파들까지 다 합의를 좀 어느 정도 이뤄서 가면서 그래서 힘들게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다독이면서 눌러가면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그 대신에 제재가 풀리면 경제적으로 훨씬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했는데 이걸 갑자기 깨뜨려버리고 다시 제재한다 해버리면은 이란 내부에서 강경 보수파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하고 화해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이런 시민들이나 이런 정치 세력이 당연히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핵합의를 파기한 게 그 이란 내부에서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또 중동 전체에도 이건 미국의 신뢰를 완전히 깨뜨리는 행위였다고 봐야죠. 심각한 상황인데도 참 저는 최근 기사에서는 그 유럽들은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유럽은 걸어놓은 판돈이 너무 커요. 얼마일까요? 네, 예를 들면 지금 항공산업 같은 거 그러니까 이미 세계 항공기 시장은 포화 상태인데 이란은 금수 조치 때문에 이란 국토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1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면 이란이 16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래서 항공교통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노후된 비행기를 교체를 못했어요. 금수 조치 때문에. 근데 그것을 풀리고 나니까 이란이 그 비행기를 이란 항공이 200대를 주문하겠다 한 번에. 그중에 프랑스가 지금 120대를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열심히 그다음에 자동차 시장 중동에서 압도적으로 큰 시장이고 뭐 에너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유럽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계속 고집을 부려서 이것을 어떤 좀 이런 계속 대립 일변도로 간다. 유럽도 이제 이란과 거래를 못하게 자꾸 막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시장을 결국은 차지하는 것은 아마도 중국이 될 거예요. 그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다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정세 속에서 지금 미국은 한국하고 일본의 파병을 요청을 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유조선 피격 사건도 있었고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좀 요 뜨거운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요즘에 아마 호르무즈라는 이 해협 이름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가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맞아요. 경치가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걸프라 그러죠. 페르시아만인데 사우디나 이쪽에서는 페르시아만이라 그러면 싫어해요. 우리가 일본이라고 하면 안 되듯이. 페르시아는 이란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 걸프에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길목에 있는 좁은 해협인데 뭐 길이가 한 167km 정도. 여기가 세계 에너지 수송에서 가장 중요한 길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일 1,700만 배럴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한마디로 세계 석유 수송량의 3분의 1이 여기를 지나가요. 그다음에 액화천연가스, LNG 수송량 4분의 1이 또 이 항로를 거쳐가고. 근데 이 호르무즈의 긴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 들여다보면은요. 좀 허무하기도 한 게 아무 문제가 사실은 없어요. 그냥 미국이 문제를 만든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협정을 멋대로 파기를 했고 이란은 반발을 했고 그리고 또 미국이 핵합의 뒤에 완화했던 그 제재를 다시 시작을 해버렸고 그러다가 지난 6월에 일본 유조선들이 공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유조선도. 근데 이제 인명피해 같은 건 없었는데 미국은 이란의 짓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란은 부인을 했고 뭐 전말은 알 수는 없죠. 뭐 이란이 공격했을 경고 삼아 공격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란은 부인을 했고요. 어쨌거나 그런 일이 벌어졌고 미국은 이 중요한 해상 수송로에서 배들이 자유롭게 항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란이 이렇게 다른 나라 배들 공격하면서 국제적인 안보를 해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란을 막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호위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자. 한마디로 배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군사연합체를 결성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최근에는 그 이름도 좀 바꿨던데 되게 멋지게. 해양안보 이니셔티브. 마치 군사적인 것이 아닌데. 공식적으로 바꿨다기보다 갑자기 미국 뭐의 발표나 뭐 브리핑이나 문건 이런 데서 호르무즈 호위연합 그 말도 이상하잖아요. 사실 그랬다가 갑자기 무슨 이니셔티브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데 우린 이렇게 바꿨습니다라고 알릴 수도 없는 게 예를 들면 전쟁이 나서 군사작전을 하면
뭐 사막의 폭풍 작전 이런 식으로 작전 이름을 붙이지만 이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연합체를 구성하자라는 거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게 군사적인 이미지로 안 비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그 연합이 잘 구성이 안 돼서 이니셔티브로 바꾼 걸 수도 있고 뭐 알 수 없죠. 예. 어쨌든 유조선 저는 그때 천안함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 안보리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서로 막 부정하고 그리고 뭐 조사도 한다고 하고 이러면서 계속 막 복잡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어쨌든 이것을 명분으로 미국은 지금 이제 후위연합체를 구성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의 후위연합체 구성하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미국의 동맹국들의 파병을 요청을 했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뭐 폴란드 등 여러 나라들한테 요청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그러니까 8월 4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직접 말한 게 이 연합체 구성과 관련해서 30여 개국이 참여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인지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뒤에 각국에 더욱더 참여를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하겠다고 한 나라가 이제 영국 맨 처음 손을 들었고 이스라엘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스라엘이 참여를 할 수 있을진 사실 불투명해요. 그리고 뭐 이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아주 작은 섬나라 바레인,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항상 이제 미국이 하는 것에 언제나 가장 먼저 편들고 나서는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뭐 참여한다고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호주는 영국과 함께 사실은 거의 모든 전쟁에 파병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호주도 한다고 했고, 근데 가장 중요하게 독일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이제 미국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이제 거론을 하고 나서면서 군사작전 가능성을 가시화를 했는데 당시만 해도 사실은 갑자기 무슨 군사작전이냐라는 생각들이 많았고 이 얘기가 나오니까 독일 측에서 우리는 보낼 배가 없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요. 그랬더니 베를린 주재 미국 대사관이 트위터에다가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배를 더 사는 게 어떠냐. 좀 비아냥거린 거죠. 한마디로 독일이 돈 없어서 못 보내느냐라고 한 건데 물론 독일이 배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이제 독일은 항상 독일이 2차 대전에 이제 패전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전쟁 문제에서 아주 신중하고 민감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전후에 그 재건 과정에 참여를 하긴 했었는데 이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지금 이 상황은 딱히 명분이 없네요. 있다고 할 수 없고 근데 이 명분이라는 게 대체 그러면 어떤 건 명분이 있고 어떤 건 명분이 없느냐. 이제 독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제 승인이라든가 이런 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더군다나 이제 독일은 상임이사국 아닌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란 핵협정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독일이 반가워할 리가 없고요. 뭐 프랑스도 당연히 이거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 이 무언가 문제가 생긴다면 유럽연합 차원에서 어떤 협력을 할 수는 있다. 군사적인 협력을. 그렇지만 미국이 이렇게 다 나서서 파병해라라는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럽은 뭐 확고하게 영국을 빼놓고는 거부 의사를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유럽 주요국들은 아마도 참여를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먼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게 자칫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 이란하고 아주 적대적인 나라인데 뭐 이스라엘만큼 이란과 아주 사이가 안 좋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나오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 걸프의 아랍국들이 오히려 미국 편에 서는데 좀 꺼려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별로 잘 구성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왠지 힘없는 우리 아시아 쪽으로 이 트럼프의 마수가 뻗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해요? 저희 압박이 커질까요? 마수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사실 우리가 이권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유럽 쪽에서 참여를 거부하면 사실 유럽은 별로 이렇게 중동에 딱히 이 호르무즈의 이 안위에 대해 이렇게 심한 어떤 압박 요인이 있지는 않아요.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지는 않은데 아시아는 이해관계가 매우 많이 걸려 있죠. 이해관계가.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에 실제로 미국이 압박을 했는데
아프간전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라크전 때도 그랬고 이제 일본과 한국이 가장 먼저 나서서 사실은 미국 편에 섰던 나라들인데 이번에 일본은 불참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정 필요로 한다면 뭐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독자적으로 뭐 파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뭐 요미우리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연합에 직접 들어가기보다는 필요하면 협력하겠다 선인 것 같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 6월 달인가요? 이란에 다녀오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사실 일본이 이란 에너지 시장에 원래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2015년에 핵협정 난 다음에도 당시에 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그 이란을 방문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란 그 LNG 생산에도 관심이 많고 사실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참여를 밝히진 않았는데 네. 미국의 압력이 심할 것은 뭐 당연히 불보듯 뻔한 일인 것 같고요. 아마도 이라크전 때나 아프간전 때처럼 파병하는 신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소말리아 해역에 있는 청해 부대를 이동 배치하는 얘기가 네. 언론을 통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건 없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새로 파병을 하는 게 아니고 배치 지역을 바꾸는 것이고 특히 뭐 일각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은 그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 그 지소미아라고 부르는 네. 거 우리가 이제 그것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 뒤에 미국이 계속해서 실망했다 등등 부정적인 반응을 네.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호르무즈 연합에 가담해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거부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파병을 국회 동의라는 게 또 있는데 그렇게 파병을 해도 되는 그러니까 뭐 청해 부대를 지역을 옮겨가지고 가도 되느냐 이런 거에 참여연대는 문제 제기를 사실은 했거든요. 그래서 예. 청해 부대 자체가 사실은 10년 넘게 있었는데 뭐 퇴적퇴치 명분으로 갔지만 연합해군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이제 매년 이렇게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책임을 진다라는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군대가 파병이 되어서 직접 전투에 참여를 했다든가 뭐 살상을 하거나 이런 일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가지도 않았고 저도 이제 이라크전 파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참 아쉽고 네.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 해적 소탕 작전 이런 것에서는 실제로 우리 선박들이 피랍이 되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남들이 지켜라라고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식이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근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걱정하는 건 파병 물론 이제 뭐 모든 상황을 다 해서 가더라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가서 약간 이 뭐랄까 나누는 것에 미국 편이냐 네, 아니냐 편으로 딱 돼서 이게 예. 뭐 군사적인 어떤 약간 위기감이나 긴장감을 조성하는데 왜 괜히 한국이 가야 하나 뭐 이런 사람 사실 생각을 하는 당연히 분들이 그런 네, 의문이 있거든요. 들죠. 뭘 원해서 가느냐 우리가 뭐 때문에 가느냐 어떤 인도주의적인 목적이 네. 있어서 근데 실제로 그 이라크전 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뭐 영국 보고 세계가 뭐 미국의 푸들이다 했었고 근데 사실은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우리도 파병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이라크전이 발발했을 때 이라크전이 발발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이라크 공습을 시작했을 때 제가 그 옆에 있는 요르단에 있었어요. 네. 근데 영국 빼놓고는 사실 세계 주요 국가 중에 이라크전에 파병을 하겠다 찬성한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그다드가 공습받아서 불타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아랍의 언론들 특히 뭐 거기 무슨 CNN이나 BBC도 마찬가지고 미국을 편들어서 당장 우리가 지지하고 파병한다라고 밝힌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이 두 사람의 연설이 하루 종일 정말 방송으로 되풀이됐었어요. 그때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어느 지역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나의 국적이 나의 도덕성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만들었는데 네. 그런데 또 지금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이상한 상황이에요.
전쟁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그다음에 파병인지 그다음에 병력 이동 수준인지 그다음에 그쵸. 이게 뭐 대규모 부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파병 논란을 벌이기도 조금 못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애매한 상황이. 예. 근데 거죠. 어쨌건 지금 미국이 이렇게 우리 편 다 내 뒤로 줄 서라. 네.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들은 우리는 안 서겠다. 명분도 없고.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미국이 요구하고 영국이 나서고 그다음에 유럽과 뭐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곳에 작은 나라들이 일종의 좀 들러리처럼 가세를 하고 그쵸.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에 좀 공이 던져졌는데 일본이 불참을 하게 된다면 네. 그때는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고민스러운 일일 거고 사실 영국은 이미 구축함을 뭐 세척이나 파견을 해놓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이란하고 뭐 서로 뭐 선박을 억류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마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해관계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글쎄요. 아직까지 근데 참 단언하기가 마땅치 않은 게 구체화된 내용을 정부가 직접 발표를 한 적이 없어서 그쵸. 그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뭐 보내게 된다면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해서 우려를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한국이 약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미국 편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라는 것도 미국 일방적인 핵합의 파기부터 긴장들이 시작돼 온 거고 그래서 이것에 군사적으로 약간 해결하려는 거에 동참하지 않겠다. 이 대화나 독립적인 조사나 그다음에 어쨌든 미국의 신뢰 문제나 이런 거에서 종합적으로 약간 고려해서 결정하는 국가 정부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파병 같은 경우도 한국군이 지금까지 뭐 이라크 그렇게 논란을 일으키면서 이라크 좀 파병도 했었고 했을 때 사실 영국은 부시의 푸들이라고 했지만 이라크전 끝나고 저는 그거 되게 놀랍다고 생각했거든요. 보고서를 정말 체코 보고서를 정말 그 과정에 대해서 되게 조사를 하고 우리가 파병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한다는 게 저는 되게 영국의 정부가 그래도 그런 부분을 되게 이렇게 높이 살만하다고 조사해서 발표하시고 또다시 파병하시고 네, 그거는 사실은 이게 항상 네. 시민의 힘과 이 시민사회의 힘이 정말 중요해요. 영국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어요. 사실은 BBC 방송이 이제 공영방송의 상징이잖아요. 그 이라크전 관련해서 처음에 토니 블레어 정권이 파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난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의혹 뭐 어쩌고 했을 때 BBC 방송에 계속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영국 정부가 돈 끊어버리겠다. 뭐 다 했었고 이사회 갈아치우고 그래서 BBC 내부에서도 엄청 싸우고 그다음에 이 정보를 어떤 식으로 왜곡을 했나 이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미스테리한 자살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힘겨운 과정을 거쳐서 한 10년에 걸쳐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약간은 상황이 다른 게 우리는 전후 재건 작업을 했던 거고 전투병을 파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영국군은 실제로 많이 죽었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도 우리 군인이 인명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훨씬 시민사회도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요구를 하고 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항상 무언가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이게 시민들의 압박이 아니면 어느 나라 정부도 막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하고 이런 정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결국은 남은 거는 이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인데요. 기자님 회안을 한번. 네. 이 해외에서 벌이는 군사행동이 전부 다 나쁘다, 주권 침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네. 사실 이게 다 피해야만 한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잘난 말하긴 힘들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평화유지군을 파병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에서 독립한 다음에 한국이 평화유지군 보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건국 과정을 관리를 해서 아주 국제적으로 칭찬을 받았던 적도 있었고요. 네.
뭐 그다음에 그 이라크의 그 아르빌 쿠르드 자치 지역에 보낸 평화유지군 같은 경우도 이제 재건 사업을 했는데 그때 뭐 일부에서는 가서 삽질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지만 또 그렇게 도와주는 삽질이 필요한 나라들도 있고요. 네. 이제 그리고 다만 이거 우리가 명분이 생각한다면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한국군은 유엔의 안보리가 승인한 국제 치안 유지 활동을 했던 거고 이라크 같은 경우는 유엔 안보리가 승인하지 않은 전쟁에 한 대 보냈죠. 네. 근데 그래서 공동 군사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나름대로 그래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잣대가 이제 유엔의 승인인 거예요. 이게 아무리 뭐 안보리가 힘의 논리로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네. 그다음에 거기에 잣대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거 정도는 통과를 해야 우리가 그거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예를 들면 리비아에 대한 그 군사 개입, 그 아랍의 봄 때 그때는 안보리가 승인을 했었고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는데 지금 호르무즈 상황은 이게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명분이 없고 그냥 미국이 이란을 고립시키고 본때 보여주자면서 이제 동맹국들한테 네. 병력을 보내라고 하는 상황인데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반대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력하는데 정치적 부담이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직시해야 되는 문제가 우리는 중동산 에너지를 아주 많이 수입하는 나라죠. 네. 우리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으로 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한 10위권 정도인데 1인당 석유 소비량만 놓고 보면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우리가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기름값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한국의 기름값은 죄송한 말씀이십니다만 굉장히 싼 편이에요. 아 다른 나라에 비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석유를 많이 쓰는 경제로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어쨌건 그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이란이 석유를 가장 많이 판매한 상대가 중국, 인도, 그 다음에 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살 줄은 몰랐는데. 이란 전체 수출의 11.1%가 한국으로 향했고요. 뭐 당연히 대부분 그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아주 소량의 석류라든가 견과류 예,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석류를 더 가져오면 좋겠구만. 예, 그리고 한국이 들여오는 원유의 70에서 80%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문제에서 우리가 나 몰라라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7월 달에 한국한테 이제 호르무즈 수송로 호위하는 거 참여하라고 하면서 아시아로 가는 석유를 왜 미국 돈으로 지키느냐라고 했던 거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 호르무즈 연합을 구성하는 게 정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그 문제를 빼놓고 보더라도 이게 호르무즈 문제라든가 이런 중동의 안보 문제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또 그리고 이번에 우리 만약에 어떤 부대가 배치된다고 하면은 뭐 전투를 하러 가는 것은 아니고 해상 안전을 호위하는 정도라는 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또 단순하지가 않은 게 이제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 앞으로 이란과의 관계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란하고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란하고 그럼 지금 싸울 것이냐. 그러니까 반대로 오히려 생각하면. 예.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까 뭐 이란이 한국을 향해서 이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가담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우리 석유를 사가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물건을 팔면서 지금 우리 반대편에서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고민을 잘 해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란도 척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운 건데요. 네.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외교적으로 무언가 좀 발언권과 그런 외교 능력이 커져서 뭐 미국과 이란 사이를 중재할 능력이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운데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정부가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지만 그것과 함께 또 우리는 그러면 시민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였다. 네. 말도 안 되는 범죄죠. 네. 그러면 어떤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병을 보내서 무슨 사람들을 학살했다.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의 주체가 국가로 바뀌면 사람들의 관점이 확 달라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라면 파병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 논리, 이런 논리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특히 한국에서 강한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미국이 시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부하느냐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미국의 힘이 여전히 아무리 많이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지금 단일 패권 국가이고 분명히 미국이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도 되게 많아요. 너무 미국을 크게 보고 있어서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이 있는 게 예를 들면 이라크전 때 세계가 반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전쟁 스케줄을 한 반년 정도 미루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전쟁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당연히 민간인 피해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면전인 것 치고는 굉장히 적을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만큼 미국도 이 따가운 감시의 눈초리를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논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익을 위한 건데 근데 이렇게 어느 나라나 다 이익을 생각해서 움직이는 거야라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북유럽 국가들 항상 인권과 환경과 이런 가치를 생각을 하면서 외교를 하기도 하고 몇 년 전에 스웨덴의 외교부 장관이 인권을 중심으로 외교를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민으로서 인권이라든가 남이 돈 때문에 누군가를 해치면 안 되고 인권이라 그러면 또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돈 벌겠다고 남을 때리거나 공격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이렇게 환경을 갖다가 몽땅 다 파헤치면서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런 시민들의 한 개인으로서의 가치가 한 공동체의 가치로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무즈에 파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무슨 한국이 결정적으로 나쁜 나라 좋은 나라 잘 되고 못 되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지만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우리의 가치를 국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도 되는 나라를 나를 위한 나라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가치가 또 외교나 국방이나 이런 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민들이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되고 또 토론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강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껴들 수가 없어서 많이 길어졌죠.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국익이 진짜 뭐냐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또 다른 사실 또 뒤집어 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 그 국익이 다 우리 서민층 이익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게 아니야. 놀 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 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말씀 잘 너무 정리를 해주셔서 사실 호르무즈역 관련해서 뉴스 계속 나오는데 궁금하셨던 분들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궁금증이 많이 풀리지 않았을까. 네. 저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아마 사실 참여연대 입장에서는 파병하게 된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 거쳐야 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바쁘시고 오늘 그리고 저희 녹음하는 날은 비가 엄청 오는 날이거든요. 비 오는 이 비를 뚫고 와주신 구정은 기자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한마디 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냥 참 저는 언제나 세계 평화를 기원합니다. 기자님 지금 갑자기 그거 같았어요. 그 월드 유니버시티 뭐 있잖아요. 세계 평화요. 이런 거.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요청드리면 꼭 한 번 더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